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현재의 운임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고물가 파장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월급 빼곤 다 올랐다 이런 농담이 현실이 되면서 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더 이상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로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우려가 커져버린 물가 상황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송현경제연구소 배재수 국제경제본부장,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총파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전체 화물업계 종사자 42만 명의 한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5% 정도가 파업을 하면 나머지 95%가 메우는 뭐 이런 상황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상황들을 보면 철강, 물류, 뭐 시멘트, 주류 각종 업계에서 지금 뭐 당장 뭐 출하량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죠. 이게 그 민노총 화물연대 민노총 쪽에서 그 일으킨 건데 전체 뭐 그 화물연대 가입자가 한 네. 2만 명, 그렇죠. 2만 명 한 정도 5% 정도. 것처럼. 근데 그 사실은 5%보다도 훨씬 더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 뭐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어렵다. 생계에 위험이 된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화물연대 뭐 빚이 얘기죠. 늘었다. 그래서 파업을 하겠다. 만약에 그런 논리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그럼 지난 2년 동안 자영업자들은 그럼 피해가 어땠을까요? 화물연대보다 저는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파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있으면서 정부를 기다리고 그렇게 강력한 그 무력 행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만 어려웠냐? 우리 일반 국민들 5천만 국민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지금 국밥값이 5천 원 하던 게 7천 원 하고 8천 원 하던 게 10,000원 하는 이래서 훨씬 더 지금 생활이 팍팍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럼 길거리에 나서 이렇게 연대 파업을 했는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한테 조금만 어려우면 이렇게 나가서 이 행동으로 파업을 하고 하는 거는 이건 선진국에는 저는 맞지 않는 거다. 따라서 이렇게 물론 여기에도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겠지만 모든 문제를 이렇게 무력으로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좀 더 진중하게 다른 파트 아까 소상공인도 어려웠고 일반 국민도 어려웠고 모든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만 어렵다고 이렇게 길거리로 나서는 이런 것들은 국민이 바라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연대 파업을 저는 매우 우려하고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신세동 교수님께서 이제 유감을 표명을 해주셨어요. 뭐 모든 국민도 다 힘들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엄청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제일 걱정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가 그냥 파업을 하는 게 뭐 그들만의 어떤 움직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화물연대가 제공하는 그 화물 물류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수출 산업과 관련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원수도 적고 뭐 비중은
낮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산업에 미치는 파장은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또 하나 이제 시기적으로 봐서도 지금 뭐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물가가 계속 빠르게 상승하면서 금년 들어서 진짜 상승세가 지금 더욱더 가팔라져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어떤 국민 생활 전반에 압박이 심한데 이런 어떤 미묘한 그런 어떤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파업을 해가지고 만약 그 어떤 그런 어떤 파장이 여타 산업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 어떤 물가 상승세가 더욱 가속이 되면서 네. 어떤 우리나라 경제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신 교수님 말씀대로 상당히 우려할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화물연대의 입장도 이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뭐 국제 유가 상승분이 지금 금년 5월 보니까 수입 물가로 이렇게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한 78% 정도 되더라고요. 그 석유, 석탄 이쪽 그 수입 가격이 그 정도로 올랐기 네. 때문에 사실은 화물 운송 서비스에서 뭐 그런 어떤 유가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굉장히 높을 텐데 그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올랐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게 서비스 가격에도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되어줘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금년 초에 이제 타결된 걸 보니까 인상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뭐 1%, 2%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인데 최근에 어떤 그 유가 급등이라든지 물가 급등을 반영을 화주들이 좀 해주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양자가 잘 어떤 타협을 통해서 해야 할 텐데 다만 이제 하여튼 거시경제적인 측면도 화물연대 서비스 업체들이 좀 그걸 감안을 해달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이익만을 보지 말고 좀 더 거시적인 네. 측면에서 좀 봐달라 그런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실 뭐 전 세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유가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고 그게 이제 화물연대에 계신 종사자분들한테 영향을 또 미쳤고 이렇게 또 총파업이라는 아주 격렬한 반응을 하니까 이게 또다시 물가를 자극할 만한 우려가 돼서 더 큰 걱정이 좀 악순환으로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물가가 사실은 뭐 미국 기준으로 보면 1980년대 초반 이후에 한 40년 만에 8%대 물가로 들어가고 굉장히 있고요. 높아요. 네, 그리고 한국도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고 더군다나 물가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간 선행 지표로 저희가 생각하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의 상승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그런 높은 물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물론 소비자들도 그렇지만요. 조만간 하지만 그것이 또 소비자에게 넘어올 가능성도 크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신세웅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배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과연 이 인플레이션의 비용을 누가 사회적으로 얼만큼 나눠서 부담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분 그리고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기업과 또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분담을 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 것인가의 문제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가장 큰 핵심은 기름값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유 가격이 최근에 뭐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굉장히 비싸게 올라가고 있고 그 이제 경유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화물 업계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가격 부담을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나름대로 뭐 유가연동 보조금 이런 것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유가연동 보조금이라고 하면 뭐 경유 가격이 이제 기준 가격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의 일정 부분을 이제 정부가 보전해주는 뭐 그래서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식인 것 같은데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화물연대는 판단을 좀 하고 있나 봐요. 나름의 대책을 내놨지만 별 효과가 없다. 우린 아직 힘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적당한 단어를 못 찾아가지고 네. 제가 무력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물리력. 아, 물리력. 물리력을 네네네. 동원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그렇죠. 거죠? 예, 네네. 그건 제가 정정했다는 말을. 네. 드리고요. 이게 유가 연동 보조금이라는 게 그 기준 가격을 1,750원으로 이제 100원인가를 낮췄어요. 네네. 그죠? 낮춰가지고 그거보다 높은 것. 차액이 그러니까 그걸 다 초과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네, 절반 절반만. 정도.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동안 55원 주던 게 105원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물 연대에 계신 분들 아니 나는 200원 비용이 늘어났는데 100원밖에 보조를 안 해준다. 그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왜 50%냐? 다 보전을 다 해줘야 된다. 보전해줘야죠. 아. 네. 그래서 이런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지금 유가가 올라간 게 언제부터인가요? 유가가 오른 게 뛰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요. 네. 2020년 4월부터 떴어요. 2년 됐어요. 코로나 직격탄 맞은 네. 이후로. 그리고 작년 이맘때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그 후로부터 그때가 한 60불이었거든요. 지금 120불대니까 네. 지난 1년 동안에 원유 가격만 더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도 난 정부도 참 답답한 게 이렇게 되면 화물 운송업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휘발유를 소비하는 분들이 어렵다는 걸 진작에 알았을 텐데 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커지도록 자꾸 미루냐는 거예요. 선제적 대응이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원유 가격이 오르면 경유값도 오르고 휘발유값도 오르고 그럼 화물 운송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정해진 수순이었는데 네, 그걸 왜 그거를 예측하지 못했냐 이런 이게 말씀이신 그동안에 거죠? 우리 행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요. 항상 사람들이 아파서 터지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무력 행사를 하고 행동으로 나가고 그러면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식으로 문제를 해왔거든요. 이게 후진국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 정책은 뭐냐면 원유 가격이 오르겠어. 화물연대가 불편이 많겠어. 선제적으로 정부가 관련 부서가 나서서 그게 화물연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선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법을 내놔야 그게 선진국 정부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부족했다. 정부도 앞으로는 우리 새 정부가 들어오셨으니까 새 정부는 자꾸 문제가 터지고 나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좀 정책을 마련해 주라. 저는 그런 차원에서 되게 늦었고요. 이게 유가연동 모집. 기준 가액을 올린 것도 100원 늦었고 그다음에 저는 비율도 50% 올려주는 것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폭을 늘려줘야 된다고 초과분을 다 생각하고 보전해줘야 된다 말씀이시죠? 그리고 아니 우리가 비싼 세금 내 가지고 공무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공무원의 책임이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정부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주워 담을 생각을 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도 작년서부터 유가가 70불씩 오르고 그랬으면 앞으로 휘발유나 아니면 화물 운송업자가 굉장히 어렵구나. 선제적으로 대책을 해라.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제적으로 예방한다고 하면서 몇십 조를 쓰는 정부가 이런 실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도대체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얼굴 붉히고 나서 부랴부랴 하는 정책 이런 행태를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여러 문제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서둘러 정부 해당 부서에서는 화물연대 측과 만나서 일단 연대 총파업을 해제하고 적극적으로 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정책을 내놓아서 국민들이 우리보다도 정부 정책 당국이 한 발 앞서서 정책을 내놓는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저는 이 정부가 다른 정부하고 차별화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 보다 적극적인 해법을 정부가 내놓을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제적 대응이 좀 늦긴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화물연대 주장 중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핵심에는 또 안전운임제라는 게 걸려 있더라고요. 이 안전운임제가 이제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일정 부분 이제 보전을 해주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전해주는 제도라서 혹시 안전운임이라는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주게 되면은 운임을 주게 되면은 그 해당 화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식의 제도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일몰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연대에서는 아니 지금 원자재 값도 오르고 기름값 오르는데 이거 없으면 우리 정말 생계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일몰하지 말고 더 연장을 해달라, 확대해달라라는 요구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은 또 이런 부담들을 다 떠안는 상황에서 운임까지 보전을 해줘야 되면 우리가 너무 힘들다라면서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이게 과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건지가 그 자체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배경을 보면 예. 그때 당시에 보면 그 대형 트럭들이 여러 번 그 뭐 사고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원인을 뒤져보니까 장기간 그냥 쉬지 못하고 그냥 계속 막 10시간씩, 또 12시간씩 과로하고. 과로하면서 운전을 해서 또 뭐 과적하고 이러더라고요. 많이 운전기사들이 싸우고. 졸면서 이제 그런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좀 대책을 만드는 게 이제 안전 운임제인데 그렇게 오래 일 안 해도 예. 일정 부분 예, 임금을 그러니까 보전해 주니까. 그 어떤 근로자의 어떤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근무 시간을 부여하고, 지키도록 하고 네. 또 요금도 뭐 거기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 제도를 뭐 이게 원래 이제 처음 도입할 때 이제 3년 연한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지금 이걸 폐지한다.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다시 옛날처럼 그런 어떤 과로 또 그다음에 사고 이런 걸 또 볼 수밖에 유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될수 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걸 폐지한다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화물연대가 이제 이 안전운임제를 여타 산업으로 늘리자라든지 연구화하자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 안전운임 요금도 올려달라라는 네. 등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알다시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어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그 경제적인 부담이 큰 상황에서 그런 요구들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부가 적절히 이제 어떤 원가 상승분에 따른 요금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그런 부분 정도 그다음에 현행대로 그냥 일단은 가는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타협책을 제시를 하면 어느 정도 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가 뭐 일몰제, 그러니까 일몰을 앞두고 연장하는 경우들이 뭐 제도별로 종종 있어 와서 이게 뭐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문제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키면서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의 그 새 정부의 이제 행보를 조금 보면 아직은 이제 초반부니까요. 예. 우선은 기업과의 스킨십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노동계 쪽과의 대화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반대에서 계신 분들에게는 네, 또 조금 반발을 할 수 있죠. 반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 스탠스를 조금 이렇게 조금 보기에 좀 공평한 스탠스 이쪽도 얘기도 들어보고 네. 또 저쪽 얘기도 들어보고 그럼으로써 중재안을 도출하는 그런 스탠스를 조금 보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서의 중간점을 찾는다는 거는 이제 화물연대 쪽에서는 일몰제를 폐지하지 말아달라. 네네. 이걸 제도를 좀 네네네. 유지해달라는 네네. 요구고 네네. 또 기업은 돈 부담이 커진다는 요구라면 네네네. 그러니까 일몰을 시키지 않고 제도를 연장을 하면서 네. 그럼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몰제라는 것이 결국은 기존에는 사주 측에서 결정하던 어떤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네네. 이제 조금 더 그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네네. 부분도 있으니까요. 결국 그런 부분에서는 양쪽의 타협이 결국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타협의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가격을 통한 타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 교수님 아까 왜 먼저 좀 선행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도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면 이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금의 뭔가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이슈가 혼재해 있어요. 예, 이 법이 처음 도입될 때는 안전 문제였어요. 그렇죠. 과로, 과적, 네, 과로, 뭐 과속? 과적이 그 사고를 사고를 유발하고, 일으키면서 예. 본인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니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안전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커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 반대를 하니까 네. 그럼 한시로 하자 뭐 적당히 이렇게 이제 절충을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게 올해네요. 그러니까 이제 금년 네.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이 그야말로 정말 안전에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전의 목적이 효과가 드러났다고 지금 통계들이 나오니까 네. 저는 이것을 한시에서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그냥 뭐 보통법으로 저는 바꾸는 절차가 필요하다. 아, 법을 그러면 정착시키는 걸로 정착시키는 가자. 게 왜냐 이게 진짜 안전에 관련된 법이었고 네네.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이게 특별법을
저는 이 차제에 한시에 이렇게 늘어질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특별법이 아닌 한국법으로 저는 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이게 이제 핵심 게 뭐냐면 안전운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네네. 이게 안전운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해당 업체하고 그다음에 화주하고 사이에 자율 범위를 좀 넓혀주는 쪽으로 저는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뭐 일종의 이해 당사자들의 협약이라든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도는 우리가 이거를 항구화하되 거기에 핵심 요소가 되는 안전 운송 원가에 대해서는 자율의 어떤 결정 구조에 맞추도록 가져가는 것이 저는 괜찮은 절충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보면 최저임금제도랑 매우 유사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화주 쪽하고 운수업자 쪽하고 공익요원이거든요. 항상 문제는 요 공익요원이 문제예요. 이분들이 정권이 바뀌면 항상 어느 정권만을 이게 밀어주니까 업계 쪽이 되면 친업계.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또 친노동정부가 들어오면 기업에서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자율 안전 운임에 대해서는 좀 제도를 조금 바꾸어서 화주하고 이 운송업자하고 사이에 자율적인 어떤 그런 결정 기능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저는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좋다. 즉 요약하면 이 제도는 항구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 안전 운임을 결정하는 구조가 화주, 그다음에 운송업자, 정부. 항상 정부가 어느 한편을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기울어지잖아요. 예. 저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보완책이 나오면서 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고쳐서 네. 이 부분을 저는 항구적으로 가져가는 게 전 좋지 않겠는가. 교수님이 사실은- 최저임금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그 갈등의 근본 배경이 네네. 어떤 그 유가 상승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기름값이 너무 많이 이 올라서 화물연대 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제일 큰 원가를 차지하는 게 유가인데 이 유가가 너무 뛰니까 지금 뭐 어떤 화물 운송 서비스 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원가가 높아졌는데 그 서비스 가격을 안 올릴 수는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런 어떤 걸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유가 상승을 어떤 식으로든 좀 제한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정부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작년에 보면 우리나라 그 수입 정유 사사가 있잖아요. 네네. 뭐 LG 뭐 엔솔 LG 이노인가요? 네. SK GS하고 GS 이노베이션? 칼텍스하고 현대 그다음에 오일뱅크? SK 이노 뭐 네. 현대 오일뱅크 이렇게 뭐 4개 사가 S 오일? 있는데 네. 뭐 그 이런 작년에 것들 있죠. 보니까 네. 그 정유 사사의 그 이익 순이익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뭐 대형 3사는 뭐 2조 원, 또 작은 한 회사는 1조 원 정도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엄청난 얻었다. 이익을 얻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물론 금년에는 아마 그게 많이 줄었을 겁니다. 워낙 국제 유가가 많이 이제 도입 단가가 그렇죠. 높아져서 줄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금년에도 수익이 많이 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건 사실은 그 이 정유 수입 업계 내지는 판매 업계가 과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거는 좀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충분히 그건 어떤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가격 규제를 통해서 어떤 마진 폭을 낮추고 그걸 어떤 그 유가 하락으로 좀 연결을 시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그 화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도 정부가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네요. 뭔가 할 게 많은데 얼마나 잘할지가 문제일 것 같아요. 할 것도 많고 잘하는 애냐가 문제인데 정부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정부가 풀어내야 할 아주 어려운 고차방 정책은 또 있습니다. 이 전기 요금인데요. 뭐 누구나 다 쓰고 있는 전기 요금이고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한 이 와중에도 계속 쓰이는 게 이 전기인데 한전의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적자 심하다는 얘기는 워낙 오래된 얘기지만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의 적자를 보전해 주려면 결국은 전기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한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인 것 같은데 문제는 전기가 오르면 우리 서민들 또 우리 국민들의
부담은 커지는 얘기여서 물가 상승으로도 연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요금을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적자를 해소해 주려면 어느 정도 요금을 올려줘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1990년대 초반에 누군가가 주식을 사고자 할 때 한국에서 네네. 뭘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시가총액 1위를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게 한국전력이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지금은 90년대. 네, 90년대 초반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한 30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 굉장히 이제 한국전력이 맞이한 상황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요금이 오르면 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생각해 볼 만한 하나의 또 생각은 저희가 산업용 전기요금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싸게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조금 그 산업용 전기요금을 뭐 무조건 올린다 이런 것보다는 네네.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어떤 형평성 같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또 한전의 수익 구조를 조금 재고해보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상당히 싸게 지금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면 네, 네. 결국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겠네요. 뭐 산업용 전기요금을 뭐 조금 올리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좀 낮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코스트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로 갈 그렇네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소비자들 특히 조금 이따 저희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 중에서도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득을 갖고 있는 소비자냐에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그러겠죠. 다르게 받고 네, 있는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떤 뭐 사회적인 그 역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전의 적자 구조를 좀 감안한 선택지는 또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신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기요금. 저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죄송합니다. 좀 너무 쌉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인가요? 네. 너무 싸고 우리가 어릴 때 쓰던 그 전기에 대한 기본 국민들의 태도하고 네네. 지금 한 30년 지난 우리 국민들의 전기에 대한 태도가 너무 전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 풀로 학교 이야기입니다. 에어컨 풀로 켜놔놓고 창문 다 열어놔요. 낭비네요, 그건 정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소비에 전기 낭비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자꾸 접근을 해서 막 작년에는 내렸거든요. 1분기에.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올린다고 난리인데 저는 일단 우리 국민들의 전기에 대한 기본 태도가 좀 더 진지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기가 정말 대한민국에는 뭐 옛날에 우리가 수풍 발전소에서 전기 끌어놨을 때는 그 물이니까 괜찮지만 지금 거의 이제 화력에 의존했잖아요. 그런 이제 면에서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예, 일이기도 그래서 그 우리 국민들이 전기에 대한 태도를 좀 진지하고 신중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요금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자꾸 장난치지 마라. 그러니까 올려야 할 때는 올리고 뭐 내릴 요인이 있으면 내리는 거지만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올려야 할 때 막 내리고 이런 정부가 과거에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기에 대한 태도를 조금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가지고 그다음에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즉각 인상을 하고 네. 저는 그래야 된다. 정리하면 네. 불가피하다. 그 전기 귀한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네. 산업 전력에 대해서는 네. 그동안 굉장히 우대를 해준 게 사실인데 이제 그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 산업용 전력도 시가에 가격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좀 조정하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전력 요금에 대한 개편 작업이 저는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올리더라도 급격한 가격 인상은 아무래도 가게 부담 혹은 또 업계, 기업계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굉장히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전기라는 것은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뭐 일반 개인 생활에서부터 뭐 산업 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안 쓰이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어떤 전기 요금 인상이 어떤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도 이제 계속 이걸 어떤 뭐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네네. 그런 어떤 인플레 심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눌러두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 아까 신 교수님 말씀에 저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감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굉장히 요금도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도 따져봤을 때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어떤 양질의 어떤 그 전기를 네. 굉장히 정도- 싸게 네. 우리나라 공급받고 국민과 있는 기업이 것이다.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신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좀 전기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또 그 원료가 전부 수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비싼 거라는 걸 좀 인식을 해서 좀 아껴 쓰는 그런 어떤 태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어떤 가격 결정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가격 결정 체계를 이번에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정부가 내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요인이나 이런 걸 해서 자꾸 이렇게 요금을 누르다 보니까 지금 한전이 거의 뭐 지금 적자 내지 부채 네. 수령에 고사 상태죠. 예, 거의. 빠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앞으로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전기 요금을 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특히 이제 원가를 좀 반영을 하는 그런 어떤 요금에 반영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딱 이걸 규칙화 시켜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 기름, 그다음에 전기 이런 것들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쓰고 나면 남는 이제 소득을 뭐 가처분 소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도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하위 20% 비율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가처분 소득이 한 40% 정도 이상을 식비로 또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는 가처분 소득은 적은데 거기서 먹어야 또 사니까 먹는 비용으로 쓰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데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비용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어서 이런 상황을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정부가 좀 보전해주거나 혹은 지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그런 부분에 어떻게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먼저 현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예. 그 저희가 보통은 이제 물가 지수가 변화해서 물가가 오른다, 뭐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효과가 그 소득 분위별로 굉장히 다르다라는 연구 결과가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말씀이냐 하면 장바구니를 할 때 그 저소득층에서 주로 구매하는 물품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물가가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피해가 조금 더 물가 상승의 피해가 조금 더 크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요. 결국 그렇다면 이제 뭐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네네. 제 생각에는 그런 쪽의 물가 관리들, 특히 저희 장바구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물가 관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조금 아까 신세동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비자 물가를 품목별로 좀 어느 정도 올랐는지 뭐 이런 것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농축수산물, 그러니까 정말 먹고 쓰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그럼 뭐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보니까 더 이 물가 상승이라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숫자보다 피부로 체감하는 거는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저 통계를 보면서 어제 우리 그 질문 시트를 보고 네. 40 몇 %라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가처분 소득에서 식품과 주류가 아닌 음료, 아, 네. 주류가 술을 아닌, 뺀 거, 네, 술을 주류를 빼고. 쓴 돈이 이번 1분기가 1분위 제일 못 사는 1분위가 그 25만 원이더라고요. 아,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요? 네. 가처분 소득이 84만 7천 원이었어요. 이 비율을 내보니까 29.7%더라고요. 네, 30%. 예, 우리 지금 통계에서는 뭐 40%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뭐가 들어와 있냐면 외식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외식비는 이거는 좀 빼야 된다. 그걸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외식비를 빼고 계산해 보니까 29.7%인데 네. 3년 전, 네. 2019년
코로나 일어나기 코로나 전 이전이네요. 1분기 왜냐하면 이 가계 자료는요 분기별로 등락이 굉장히 심해서 네네. 분기로 대비해 보는 게 좋거든요. 이때는 그 20만 원을 썼고요. 식비가 가처분 소득이 65만 원이어서 비율이 31.5%였어요. 비중이 줄었네요.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뭐 신문마다 지금 난리가 난 게 뭐 못 사는 20%의 그 식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랬는데 3년 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줄였어요. 이거는 아마 2분기, 3분기가 되면 아마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굉장히 그 부담이 커질 거라고 봐요. 아까 우리 허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근데 외식 넣어도 되지 않나요? 외식 요즘에 워낙 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이고. 네. 외식은 초이스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 선택이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안 할 수 있다. 네. 그냥 집밥을 먹어라. 그렇죠. 아니면 뭐 저 네. 마트에 가서 그냥 도시락을 싸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의 대체할 수 그래서 있는 그걸 방법이 넣는 있다. 거는 저는 조금 그 통계가 왜곡될 수 꼭 있다라고 사야만 되는 식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왜곡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빼고 보니까 주류도 그렇게 빠진 건가요? 예, 주류는 또 저같이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 네네네. 것이니까 그래서 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적어도 금년 1분기 통계만 보면 지난 작년 재작년보다 오히려 숫자가 낮다. 그 이걸 가지고 막 지금 저소득층이 막 이것 때문에 막 꼭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일단은 상황이 맞지 않다는 걸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비율이 높은 게 문제가 되는다고 하면 해결하는 방법은 있죠. 뭔가요? 뭐냐고요?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면 소득이 그 비율이 확 줄지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원금을 줘야 그게 저는 그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의 주된 목표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식비가 부담이 너무 커지니 식비 부담을 줄여주자라고 주장을 하면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계란값 동결하자, 우유값 동결하자, 뭐 배추값 동결하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경제를 옥죄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쓸 수 있는 여력을 더 키워주자라는 그러죠.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제일 잘 사는 사람은요. 그 식비에 얼마를 썼는가 봤더니 6% 썼어요. 6%. 그게 이제 5분인가요? 5분이요. 네. 소득이 못 제일 사는 높은 사람은 쪽은. 30%를 쓰는데 가처분 소득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낮으니까 낮으죠. 다른 뭐 교육이라든지 여가라든지 뭐 이런 데 더 쓸 수 그거는 뭐 있다는 교육에 얘기네요. 쓰든 말든 그건 네. 그 사람 문제고 여력이 더 크다는 그러니까 얘기겠죠. 식료품 우리가 꼭 먹고 살아야만 되는데 쓰는 비용은 잘 사는 사람일수록 이게 6%밖에 안 되니까 네네. 못 사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못 사는 사람도 식비 부담을 줄여주려면은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가처분 소득. 사실 지난 4년 5년 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못 사는 20분위의 제일 못 사는 분들 20%의 소득이 굉장히 안 늘고 상당 부분 그 근로소득은 줄었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왼쪽에 보이는 기둥들이 이제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 소득, 가처분 소득이고 오른쪽이 식비인데 식비는 5분위의 한 3분의 1 정도가 1분위에서 쓰는 반면에 가처분 소득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신 교수님이 아마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면 이런 부분의 어떤 물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게 그래서 아닌가 이거 생각이 정리를 드네요. 하면 네. 그 식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인데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자꾸 그러면 계란값 동결하고 뭐 배추값 동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첫째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많은 그 저소득층이 먹고 사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구나라고 하면 그분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써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가처분 부분을 소득을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하면 경제가 자꾸 이렇게 침체될 수 왜곡될 수가 있겠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걱정거리 너무 많은데 가계부채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금리 인상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가계부채가 지금 우리 GDP를 넘어섰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정도로 커졌고 또 더 무서운 거는 굉장히 빠르게 늘었다는데 아마 그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는 올려야겠고 금리를 올리니까 이자 부담은 커지고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가계부채가 너무 규모가 막 커져 있어서 이게 한국 경제에 뇌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악순환으로 돌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은의 통화 정책도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땐? 지금 이제 원래 뭐 그 부채를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은 뭐 지금 물가 상황을 보면 뭐 지금 그럴 여유가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워낙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벌써 이제 5%를 넘어서 버렸고 앞으로 네. 뭐 6% 6%를 얘기도 나와요. 뭐 얘기도 나오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물가가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당분간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에 좀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그러니까요. 문제가 사실은 남죠. 뭐 사실 지금 통화 정책 당국도 지금 어떤 가계 부채라든지 주택 가격 법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통화 정책은 지금 물가를 보면서 가는 게 일단 뭐 당분간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지금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지금 미 연준이 지금 빅스텝 금리 인상을 뭐 앞으로 2번, 3번 뭐 이렇게 계속 뭐 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지금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외화 자금이 쫙 유출이 되면서 이렇게 좀 위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환율이 급등하면서 그것이 또다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그런 위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제 일단 통화 정책은 물가를 보면서 가야 된다. 당분간은 제 생각은 그렇고요. 다만 이제 그런 어떤 급속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버블의 어떤 붕괴 내지는 이런 문제가 남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미리 나서서 그런 어떤 위험을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어떤 그 주택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지방은 이미 이제 주택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네네. 있지만 서울은 아직은 좀 더 이제 그 관망세에 있는데 그게 하향 안정 네. 기조가 지금 정착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떤 주택 공급을 늘리는 어떤 방안들이 빨리 좀 많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어떤 부채 자체를 줄이는 것 내지는 부채 구조를 건전화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또 정부 쪽에서 많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실은 이제 6월 말로 이제 그 중소기업에 대한 그 원리금 상환 만기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치가 지금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 어떤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어떤 부실 중소기업 쪽에서 어떤 부채 부실이 좀 표면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정부가 미리 좀 대책을 네. 선제적으로 세워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4.1%에서 2.9%로 심지어 3% 아래로 이제 아예 잡아버렸는데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 뭐 공급망 교란,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도 물가를 4%대 이상으로 잡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성장률은 2%대로 낮춰 잡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함께 그러니까 아니다 하는데 이걸 과연 정말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계속 걱정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저희가 1970년대 경험으로 인해서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굉장히 호되게 당했던 경험 때문에 지금도 그런 우려를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월드뱅크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예. 뭐 그런 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그 적게 받은 세 개 나라를 보통 뽑으면 한국, 뉴질랜드 그리고 타이완을 뽑습니다. 대만까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이 조금 뭐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네네. 상대적으로 작았다. 조금 네네. 적었던 나라이고 네. 최근에 소비 쪽에서 굉장히 빠른 이제 견조한 회복세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급격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의 전환 같은 경우는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세요? 봅니다. 네네. 신 교수님 어떠세요? 스태그플레이션 저번에 나오셔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던 걸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지레 겁먹을 만큼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경제 지금 현재 성장은 정부가 둔화될 것 해야 같고. 할 가장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1 과제가 뭐냐는 거예요. 최우선순위. 예, 뭐냐? 가계부채 아니라는 거예요. 물가다. 예, 정부 부채도 아니고 기업 부채도 아니다. 이 물가를 한 1년 동안 못 잡아버리면 이게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아까 뭐 저소득층에 뭐 식비 부담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 자꾸 하지 마시고 지금 대한민국의 물가를 4% 안쪽으로 잡아주는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리긴 올려야 한다. 근데 미국하고 1대1로 올리면 안 된다. 왜? 미국하고 지금 미국이 6월에 0.5, 7월에 0.5, 9월에도 0.5 올리자는 이야기가 어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못 올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올릴 수 있는 금리의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반영을 하되 그럼 나머지는 뭐로 흡수를 해야 되냐 하면 저는 정부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자. 부가세를 10%인데 이걸 한 7% 또는 8%로 한 2% 3% 낮춰주면 물가가 거기서 그대로 한 1, 2%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네. 그리고 그 혜택은 100% 5천만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전 정부가 전향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하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기업도 전경련에서 오늘쯤 발표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은 우리 한국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네. 가능한 한 상품의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원가 상승분을 우리 이윤에서 다 이것을 흡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겠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노조도 한국 위기를 이게 극복하는 동참 차원에서 앞으로 한 1년, 2년 동안에는 최저임금과 여러 가지 비용을 자제하는데 그래서 정부, 기업, 국민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합심해서 이 경제 삼대 문제를 주체가 다. 4% 안짝으로 우리가 낮추는 이런 노력을 저는 해야 되고 네. 이것을 주도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물가를 잡아야겠죠. 물가가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려면 지금 당장 닥친 이 화물연대 총파업도 아마 해결해야 될 우선 과제로 꼽힐 겁니다. 그냥 뭐 기름값 부담 크니까 다 떠안아라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그 중간에 어떤 명확하고 현명한 중재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좀 신중하게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도 명예교수, 배재수 본부장,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NGX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